심리 탓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주택 매입에 나선 가계가 많아지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가짜 백수인 2억 오피소가 검출된 백세주가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에서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의무적으로 써야 했던 보안카드가 핀테크 활성화에 의해 폐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장중한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1.7%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 폭탄을 쏟아낸 탓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8% 하락한 2107.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36포인트의 낙폭을 기록해 하루 낙폭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0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 22일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고 어제 미국 경제 동향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지나치게 뒤로 봤다가 이제 기대가 이제 조정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6월부터는 좀 분위기는 다시 좀 정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90.48포인트 떨어진 18,041.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옐런의 발언에 더해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좋게 나오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확대된 탓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면 하락이 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26억 원, 2,034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어제 합병을 발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1.33%와 3.46% 오른 탓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업종별로는 내림세가 비교적 많은 가운데 증권과 전기전자, 의약품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는 초기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불안 심리도 진정될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저금리와 주택시장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534조 9천억 원으로 4월 한 달 새 8조 8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의 가계대출 증가폭인 4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4월 실적 기준으로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주택 매입에 나선 가계가 많아져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4월 중 대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4천억 원 늘어 183조 7천억 원이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6조 원 증가해 54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IT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최신 IT 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로 무장한 제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력 첨단 제품들도 총출동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전시장 다녀왔습니다. 갤럭시 스튜디오에 자리 잡은 커다란 아이언맨 동상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가 오늘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한 갤럭시 S6 엣지 에디션이었습니다. 전면은 붉은 색상, 측면 테두리는 금색으로 꾸미고 후면에는 아이언맨 마스크를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CES 2015에서 첫 선을 보인 88인치 SUHD TV를 배치했고 다양한 오디오 비디오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갤럭시 S6는 가장 진화된 첨단 폰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둘의 지향점이 첨단, 또 미래, 새로운 또 히어로 이런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됐고요. 반면 LG전자는 프리미엄 TV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77인치 울트라 올레드 TV 5대를 나란히 연결한 올레드 파노라마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TV 전시존을 별도로 만들어 프리미엄 TV의 화질과 두께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패널별로 화질을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올레드의 시야각과 명암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꾸민 것입니다. 또 기업 간 거래 고객을 위한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울트라 HD 샤이니지와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쿨러도 공개했습니다. TV 기술이 진화하면서 TV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얇은 제품이 바로 올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올레드는 두께뿐만 아니라 화질이 굉장히 우수한데요. 여기서 저희 LG전자는 올레드 TV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TV 시장 전체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로 국내외 420여 개 IT 기업이 참가해 정보통신기술 서비스가 담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월드 IT쇼에서 삼성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 엣지 에디션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스마트폰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프리미엄 TV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가짜 백수 논란에 불똥을 맞은 국순당 백세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세주의 원료로 사용된 백소 2건에서 가짜 백소인 이여부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힌 직후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제조사인 국순당은 중소소매점이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 대형마트만큼 신속하게 회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지문인식이나 홍채 인증 등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ICT, 포스코P&S, 포스코건설 등의 포스코그룹 계열사 등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신평은 포스코ICT와 포스코P&S, 포스코건설의 기업어음 등급을 A1에서 A2로 내렸고 포스코기술투자의 기업어음 등급은 A2에서 A2-로 낮췄습니다. 또 회사채 등급은 포스코P&S와 포스코건설이 AA-에서 A+로 내려갔고 포스코기술투자는 A에서 A-로 강등됐습니다. 한신평은 포스코그룹이 결과적으로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을 막지 못했다며 포스코의 계열사 지원 가능성이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식품과 생활용품 판매에 주력하던 대형마트들이 제조 유통일관형 SPA 브랜드 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과 소형 점포의 성장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자 대형마트들이 SPA 브랜드를 도입하는 등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겁니다. 대형마트들은 특히 외국의 유명 의류 브랜드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영입해 마트를 새로운 패션과 유통의 각축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29일 2개 지점에 유니클로와 탑10 등 의류 매장을 동시에 개설합니다. 에이세컨즈와 스파오 등의 브랜드로 추가로 매장을 열어 7월 이전 내 전체 SPA 매장을 50개가 넘길 전망입니다. 아울러 고급 레스토랑과 수익식품 코너, 유아놀이터 등을 겸비한 쇼핑 공간으로 점포를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지난 25일 서울 한 지점에서 SPA 브랜드 편집장을 열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SPA 브랜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 밴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일주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일 선보인 이 요금제는 출시 첫날 만에 15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총 51만 600명에 이릅니다. 밴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중 61%는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고 28%는 실제 납부 금액이 비슷한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요금제를 상향한 고객은 11%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20대는 데이터 무한제의 밴드데이터 6일 요금제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30대는 유무선 음성통화가 무제한이면서 최신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는 밴드데이터 5일 요금제를 가장 많이 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음성통화량이 많은 50대 이상은 최저요금제인 밴드데이터 22구 요금제로 주로 가입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주관하는 국제 컨퍼런스 서울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포럼에서는 개막을 앞두고 한중 창조경제혁신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ICT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해 협력과 융합을 통한 사회기회 창출을 도모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관련해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창조경제 혁신 포럼에서 60여 명의 중국 기업인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경제신문 주최 국제 컨퍼런스인 서울포럼의 부대 행사로 중국의 신성장 산업을 살펴보고 한중 양국의 창조경제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중국 안에서 중국 내다보기라는 주제로 양국 기업인들 간의 상호 이해를 높였고, 뒤를 이은 강연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바이오, 신소재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가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저우쇼펑 신랑닷컴 편집장은 향후 세계는 IT 시대를 넘어 데이터 시대가 올 것이라며 양국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협력하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선두주자인 쉬신 BGI 차이나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빅데이터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这次能有机会来这儿，主要是希望能够和大家一起交流一下在生物领域基于大数据的这个应用。这次来，我觉得这个会议，请了很多这个中国和韩国的这些企业和这些创业的这个团队，我觉得这个有很好的这个交流的氛围。 이번 한중 창조경제 혁신 포럼에서는 우리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사업 상담을 진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업체인 맥스포는 지난해 말 이동형 유해가스 측정기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습니다. 차량 등에 측정기를 설치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만 출시하고 있지만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시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진출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렇게 한중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중 창조경제 혁신 포럼에 이어 내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 바이오, 핀테크 산업 최전선에 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해 한중 경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퇴직연금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변화를 고려한 향후 10년간의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와 트렌드 변화에 관해 오늘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혜령 수석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위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최근 참 많은데요. 이 퇴직연금이 어떤 건가요? 네.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재원을 사회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할 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즉 DB형 제도가 있고요. 매년 회사가 근로자 앞으로 일정한 금액을 불입해주고 근로자가 운영하여 그 원금과 수익을 가져가는 확정기여형 제도, 즉 DC형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앞으로 시장에 일으킬 만한 변화가 또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변화와 의미적인 부분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 운용, 수령 단계에서 법, 제도, 금융, 세제 등을 아울러 마련한 종합대책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서 양적 성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선진화된 퇴직연금 운영이 가능해져 지적 성장까지 예상되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네, 특히나 연구원님께서는요, 이번 리포트를 작성하시면서 이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트렌드를 미리 좀 예측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퇴직연금 규모가 2024년 43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적립금이 2014년 51조에서 2024년 99조 원으로 29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중소기업의 약진이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중심축이 DC형으로 이동하는 등 5가지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퇴직연금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투자 상품의 비중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한 퇴직연금 수익률 하락을 개선시키려는 기업과 근로자가 늘면서 투자 상품의 비중이 2014년 6%에서 2024년 30%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DB형의 경우 2014년 적립금 중 투자 상품의 비중이 1%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2%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DB형은 16%에서 2024년 41%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DB형은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DC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의 인상,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 그리고 대표 포트폴리오 도입으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요. 정말로 이제는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이후 향후에 어떤 과제가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정부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만이 아니라 사회적립 비중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운영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요. 퇴직연금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기업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완료하고요.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시행착오 적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별로 다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요. 퇴직연금에 맞는 금융상품, 자산 배분, 인출 솔루션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실질적인 연금 교육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현역 기간 중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IRP를 해지하기보다 은퇴 시기 또는 그 이후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면서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령 수석연구원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트렌드와 변화에 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미국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 원은 재정 환율이 장중 900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29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중개업소의 90.8%가 하반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외버스에도 고속버스처럼 지정 좌석제가 도입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왕복 승차권 예매 발권이 가능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A29블록에서 공공임대 리츠 방식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황지영입니다. 6월과 함께 여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30도로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볕이 뜨거웠는데요. 때문에 광주와 경북, 경기 서부와 강원 영서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31.5도, 전주가 33도, 대구가 33.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30도로 웃도는 기온은 여전하겠는데요. 서울이 31도, 대전과 강주가 32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은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 대부분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31도, 춘천, 대전, 청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해안에서도 아침 안개가 예상됩니다.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안상에선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전국에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도 좀 해소되겠고요. 기온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